차재건의 차차 나아지게 정치권 이슈를 좀 짚어드리겠습니다. 부경대 정치외교학과 차재건 교수 스튜디오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뭐 당장 지금 국회가 좀 시끌시끌합니다. 예, 예. 뭐 늘 시끌시끌하지만 그렇죠. 어제 대정부 질문 그러니까 파행이 속출했습니다. 예, 예. 사실 뭐 본회의를 여느냐 마느냐, 예. 뭐 최상병 특별법 통과시키느냐 마느냐, 예. 일단은 뭐 그냥 소강 상태로 오늘 이제 이어지는데. 예. 그 더불어민주당 김병주 의원이 한미일 동맹이란 표현을 쓴 국민의힘 논평에 문제를 좀 제기하면서 예. 정신 나가도 한참 나갔다 뭐 예. 이런 표현까지 썼어요. 예. 그러면서 국민의힘 쪽에서 격분하면서 대정부 질문이 중단되기도 했고 어떻게 보셨습니까? 뭐 저는 그런 막말이라고 보기는 조금 어려운 것 같고 약간 수위를 넘나드는 그런 표현이었다고 요즘 보는데. 누가 더 수위를 넘나드나 뭐 예, 예. 대결하는 아마 것 같아요. 대결하시는 것 같은데 네. 그래도 뭐 저는 김병주 의원 정도의 표현은 막말까지는 좀 아니다. 뭐 그런 좀 개인적인 생각은 하긴 하는데 근데 김병주 의원이 그렇게 말을 할 수밖에 없는 게 사실은 일본에 대한 동맹 표현은 대단히 진짜 조심스럽게 써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 거죠. 예, 그런 예. 것들이 뭐 저는 그래도 국민의힘 논평이면 미국과는 이제 동맹인데. 예. 미국과는 명확하게 동맹이죠. 그래서 네네. 일본과의 동맹은 김병주 의원이 이야기한 대로 독도 영토 문제에 대해서 갈등을 겪고 있는데 그걸 동맹이라고 이야기하면 어떻게 하냐. 이 부분은 저는 정당한 지적이었다라고 봅니다.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을 표현할 때 조금 말씀을 좀 가려하시면 좋은데 그렇게 안 하니까. 근데 이게 이제 파행을 안 그래도 하기를 바라고 있는 국민의힘의 딱 빌미를 제공하는 잘 그런 흘렸다 방식으로 전개가 돼버린 거죠. 예. 그 국민의힘 공식 사과를 요구하고 또 김병주 그렇죠. 의원은 거부하고 뭐 이랬는데 원래 민주당이 대정부 질문 좀 끝나고 나서 곧바로 좀 최상병 특검법 상정해서 표결 처리할 방침이었거든요. 근데 그렇죠. 결국 불발됐습니다. 그렇죠. 예. 아마 저는 뭐 굳이 김병주 의원이 그런 막말을 하지 않았더라도 저는 아마 파행으로 갔을 거다. 결국은 특검법은 발의는 어떻게든 본회의에서 국민의힘은 막을 전략을 갖고 있었던 거고 그래서 뭐 저는 그냥 정해진 수순대로 양당 다 갔다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본회의는 뭐 2일, 3일, 4일 이렇게 열리지만 아마 본회의 이번에는 정상적으로 돌아가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다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아마 임시회가 아마 개최되기 어려울 것 같다. 국민의힘의 주경호 원내대표는 절대 임시회의 없다라고 이야기했으니까 아마 저는 이 특검법 발의가 어떻게 굴러갈지는 한번 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내일까지는 통과시킨다. 예, 예. 민주당 쪽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하던데. 이제 필리버스터를 하게 되면은 그래도 24시간 내에 종결할 수 있는 권한이 적어도 민주당한테는 있는 거니까 아마 예, 종결시키고 발의를 그대로 발의는 할 겁니다. 아마 통과시킬 거고. 예. 그러면은 이제 대통령실로 넘어가면 네. 또 제2결권 그렇죠. 15일 이내에 하게 돼 있죠. 예, 예. 그러면서 뭐 최상병 일주기가 19일이라고 하더라고요. 예, 예. 뭐 거기에서 맞춰가지고 이제 진행이 된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하여튼 좀 시끌시끌합니다. 그 어제 대정부 질문 이야기 들어가기 전에 지난달 27일 야권이 공동 발의한 김홍일 방통위원장에 대한 탄핵안 자동 보고가 이루어질 예정이었습니다. 네. 그런데 김 위원장이 어제 오전 본회의를 앞두고 자진 사퇴를 했어요. 네. 그러니까 탄핵안이 자동 폐기 수순을 밟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지난번에 이동관 위원장도 약간 이런 식으로 네네. 사퇴를 했고 김홍일 위원장도 사퇴를 하고 국민의힘에는 저는 교과서 같은 플랜이 있다고 약간 봅니다. 치고 빠지는 뭐 이런 아마 이런 그거는 막 느낌이- 정해진 대로 시나리오대로 가고 있는 거고 아마 예. 그 시나리오를 만들기 위해서 저는 뭐 방통위 관련한 탄핵이 있을 예정이다. 방통위원장에 대한 탄핵이 있을 예정이다. 이런 것들을 조금 흘리기도 했고 국민의힘에서. 네네. 그래서 결국은 민주당이 그걸 감지를 하고 또 탄핵 발의에 나서게 만들고 그걸 그거 하기 전에 이미 예컨대 이사 선임을 끝내버리고 뭐 이런 방식으로 굴러가는 것들이 이미 이동관 그 방통위원장 그 뭡니까 탄핵 때 이미 해봤기 때문에 저는 네네. 국민의힘은 그 수순대로 지금 가고 있고 민주당도 어쩔 수 없이 그 수순대로 끌려가고 있는 부분이다 그렇게 봅니다. 예, 네. 취임한 지 6개월 만에 어쨌든 이렇게 그렇죠. 퇴직을 하게 됐고 사실 사퇴 신청 후에 곧바로 거의 윤 대통령 기다렸다는 듯이 예, 이 명운 제가를 했어요. 제가를 했거든요. 네. 뭐 아무리 생각해도 저는 이건 대단히 비정상적이다. 왜냐하면 그 위원 중에 2명 과반이 안 되는 그런 위원을 갖고 계속 거의 단독 의결에 가까운 것들을 해왔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예. 그 더불어민주당의 사의를 표명한 김홍일 전 부산통신위원회 위원장에 대한 탄핵은 추진하지 않겠지만은 방송 장악, 방통위원장. 예, 예.
국정조사를 진행한다 이런 예정이라고. 탄핵을 할 수 없으니까. 그렇지, 이제 국정조사하겠다. 대상이 사라져버렸으니까 예. 못하는 거고 국정조사로 돌리는 것. 뭐 이것까지도 아마 민주당은 생각을 하고 있었을 겁니다. 그 국정조사를 통해서 이제 전체적인 국민 여론을 좀 모으고 뭐 이런 과정들을 거치면서 이제 대통령한테 압박을 좀 넣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국민의힘은 정해진 시나리오대로 MBC를 장악하겠다는 생각을 그대로 저는 추진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렇게 봅니다. 예. 민주당 전당대회 이야기할게요. 이재명 전 대표 말고 나올 사람이 없어 보입니다. 이러다가는 진짜 추대 형식으로만 가는 것 같아서. 뭐 거의 분위기죠. 뭐 근데 사실 예. 민주주의 국가에서 공당에서 그것도 대한민국 일당이에요. 국회 일당인데 거기에 당 대표가 될 사람이 약간 추대 형식으로 된다. 이런 것들에 대한 그 보는 국민들이 어떤 분들은 뭐 그렇게 뭐 지지자들은 그럴 수 있는데 중도에 있는 많은 분들이 좀 뭔가 좀 껄끄러워 보이고 좀 거북해 보인다 이런 그렇죠. 일반적인 관점에서 보면 중도의 관점에서 보면 보기가 굉장히 불편한 부분이고 뭐 민주주의가 왜 저래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만 민주당 내부 이제 속사정을 보면 또 그렇지 않은 부분들이 있고 민주당으로서는 이런 방식 외에는 저는 선택할 방법이 좀 없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정상적인 관점에서는 한번 하고 끝내셔야 되는 건데 문제는 이제 지금 이 되게 비상한 상황이라는 겁니다. 이런 네네. 과정에서는 민주당 입장에서는 리더십이 명확해야 이 난관을 뚫고 나갈 수 있다 이런 이제 인식들이 있는 거고 그렇게 리더십을 가진 사람이 민주당 안에 있으면 아마 그분으로 선택했을 가능성이 있지만 지금은 현재는 그렇게 보이지 않는다 이렇게 보는 거고 그런 판단 하에서 저는 민주당의 좀 사설 중진급 의원들 뭐 다선 의원들이 알아서 이제 자기 정리를 하는 거죠. 그런 과정에서 몇몇 분들이 조금 이제 출마 의사도 내비치고 있지만 이분들도 주변 눈치를 안 볼 수 없는 상황이니까 아마 네네. 저는 쉽지는 않을 거다 그렇게 봅니다. 그러면서 이제 자연스럽게 이제 검찰 탄핵 발의가 됐어요. 네네. 4명의 검사에 대해서. 네네. 그러니까 이런 그 일련의 과정들이 이제 이재명 전 당대표죠. 예. 이번에 이제 사법 리스크 네. 이거를 자꾸 줄여나가는 네. 그리고 봐라 이 정도 힘이 있고 사법부도 보세요. 이렇게 좀 압박하는 카드가 아닌가 뭐 이런 얘기가 자꾸 형식적으로 나와요. 민주당이 내세우는 거는 네 분 중에 한 분 정도만 아마 제가 볼 때는 그 아닌 것 같고 박상용 검사입니까? 그분만 아마 형식적으로는 대북 송금 관련해서 문제가 있는 거니까 그분만 아마 형식적으로 걸쳐 있다 보죠. 4명 따지 보면 사실 대장동이라든지 이재명 대표 수사와 관련된 분들이 다 예, 다 연루돼 연루돼 있죠. 있어요. 근데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매컨대 뭐 강백신 검사라든지 뭐 이미준 검사 이런 분들은 조금 관련성이 없다고 보더라도 뒤에 박성용 검사라든지 아니면 김영철 검사 같은 경우에는 저는 명백히 위법한 상황들이 너무도 명백하기 때문에 그 사안별로 저는 조금 우리가 구분해서 좀 접근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이분들이 아마 저는 탄핵 과정에 넘어간다 하더라도 헌법 탄핵은 할 수 있겠죠. 왜냐하면 네네. 제적은 과반만 하면은 뭐 탄핵이 가능하지만 근데 저는 헌재로 넘어갔을 때 이것들이 기각될 가능성이 상당히 있을 가능성이 있다. 한두 분 빼고는. 왜냐하면 지난번 세 분 작년에 넘겼는데 그중에서 안동환 검사는 살아남지 않습니까? 네네. 저는 아마 그런 비슷한 광경들이 만들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렇게 봅니다. 예. 그리고 이제 최고위원 후보들을 좀 들여다볼 텐데 강성 친명계로 분류되는 네네. 정봉주 더불어민주당 전 의원이 8.18 전당대회 최고위원 출마를 공식 선언했거든요. 네네.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뭐 일단 당대표 선거가 이게 조금 흥행이 안 되니까 최고위원 선거가 거의 흥행되고 있는 그런 느낌이다라고 보는데 정봉주 의원 같은 경우는 사실 이번 선거에 제대로 나서지도 못하고 했기 때문에 뭔가 자기 정치적 존재감을 만들어야 되고 또 이제 어떻게 보면 빅마우스 아닙니까? 빅마우스니까 내가 이재명 대표 체제를 위해서 뭐 해보겠다 뭐 이런 것들을 갖고 아마 캐치프레이즈를 걸고 나올 가능성이 매우 그러니까 높은데 누가 더 친 이재명인가? 예. 근데 그걸 저는 가지고 지금 그렇죠. 지금은 이제 겨우 그런 판단될 경쟁이 것 조금 같아요. 붙고 있는 부분인데 네. 그럼에도 그래서 저는 이 정봉주 의원 같은 경우 워낙 또 좀 입이 거치신 부분들도 있고 해서 앞으로 아마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자기를 지켜주는 뭐 호위무사일 수도 있지만 한편에서는 또 뭐 어떤 설화 같은 것들을 네, 만들어낼 네, 가능성 네. 이런 것들도 불안불안한 조금 조심스럽게 예측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민주당 전당대회 이 얘기 여기까지 하고 그 윤 대통령 탄핵 청원 얘기가 지금 국민동의 청원에 올라온 국회죠. 네. 그러니까 윤 대통령 탄핵 소추안 발의 요구 청원에 네. 오늘 아침 보니까 90만 명? 90만 명. 넘어섰지. 100만 명은 저는 예. 가볍게 넘어갈 거라고 봅니다. 예. 탄핵 청원이 이제 법사위 안건으로 자동 회부된 상태죠. 예. 그렇죠. 예. 예.
근데 저는 예컨대 탄핵 청원 이게 아마 지금 국회 서버가 진짜 다운은 안 됐지만 거의 다운되기 일보 직전까지 가 있는데 예. 국회 서버가 정상적으로 모든 것들을 다 받아줬다면 저는 지금 아마 한 300만 이상은 달려가고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대기 엄청나게 시간이. 어렵습니다. 이게 들어가 보면 뭐 완전히 그냥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예, 그러니까 예. 뭐 2만 명 정도가 대기하면서 기다려야 되는 이런 상황이어서 그렇지. 저는 그만큼 예컨대 탄핵에 대한 일정한 국민 여론이 조금은 형성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것들은 이제 여론조사를 통해서도 일부 좀 확인되는 부분들도 있고 해서 상당히 탄핵에 대한 여론이 조금씩 조성되어 가고 있는 분위기여서 이게 어떻게 번질지는 좀 알 수 없다 그렇게 봅니다. 예, 대기 시간만 뭐 3, 40분 뭐 걸린다 3, 하고. 40분이 아닙니다. 예. 뭐 거의 뭐 엄청나죠. 예. 보통 뭐 거의 50분, 1시간 기다려야 되는 경우도 있고 그렇죠. 그 오늘 뭐 100만 명 넘어설 거다 네. 이런 얘기도 있는데 이런 것들이 좀 오히려 근데 보수가 역결집할 수 있다는 그런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이재명 전 대표도 탄핵 청원에 대해서 좀 일절 언급을 안 하고 민주당은 있다고요. 좀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는 거죠. 아직 조국 혁신당이 이런 부분들이나 아니면 뭐 근데 뭐 이 제하에서는 그런 이야기들을 충분히 할 수 있지만 공식적인 그 국회의 다수석을 가진 정당의 입장에서는 대단히 대통령에 대한 탄핵은 어떻게 보면 상권 분립에 대한 침해일 수 있기 때문에 대단히 조심스럽게 접근할 수밖에 없다라고 보는데 문제는 이제 국민청원이 이렇게 쏟아지고 여론이 형성되면 민주당도 여론에 의해서 이끌려갈 가능성도 저는 배제할 수는 없다 그렇게 봅니다. 근데 탄핵을 할 수 있는 요건이라는 게 어떤 특정한 사건이나 그리고 이제 여건이 있잖아요. 그렇죠. 위법을 했다거나. 저는 그 최상병 특검법이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네, 최상병 네. 특검법이 그것에 큐사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국민의힘도 최상병 특검법을 국민의 여론이 저렇게 비등하고 있는데도 죽자고 이렇게 막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죠. 최상병 특검법이 판도라의 상자를 여는 첫 관문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렇게 보면 왜냐하면 거기에는 명백하게 지금 모든 증거들은 사실 대통령을 향해서 뭔가 대통령의 경로가 문제를 일으켰다. 이게 네네. 명백하지 않습니까? 그게 확인되는 순간 저는 대통령은 자동적으로 탄핵 코스로 갈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서 이제 국민의힘 전당대회도 좀 과열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어대한이라고 어차피 대표는 한동훈 그건 알 수 없죠. 이게 이라고 해서 예. 근데 이제 원희룡, 나경원, 윤석열 후보는 당연히 이건 안 된다. 최상병 그렇죠. 특검법에 대해서. 네. 그런데 이제 약간 조건을 달면서 이걸 어떻게든 좀 우회해서 가긴 가야 된다라는 그렇죠. 한동훈 예. 전 비대위원장의 의견. 그러면서 윤 대통령 상대로 지금 배신의 정치를 한다. 네. 이게 배신의 정치 나오면은 보수에서는 진짜 민감한 이야기거든요. 굉장히 민감하죠. 엄청 민감한 그래서 저는 이야기인데. 의대안을 기대하기가 좀 쉽지 않을 수도 있다 어떻게 이렇게 보세요? 보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되면 근데 저는 어중간한 스탠스를 취하고 있는 나경원 후보가 좀 정리되면서 저는 아마도 원희룡 후보가 굉장히 힘을 얻게 되고 거기에 아마 대통령이 이런저런 보이지 않는 사인으로 아마 힘을 보태게 되면 지난번 김기현 원내대표가 당대표. 되듯이 네. 그런 방식으로 갈 가능성도 지금 현재로서는 전혀 없다고 배제할 수는 없다. 그렇게 근데 봅니다. 여론조사 좀 들어가잖아요. 지난번에는 네, 그렇죠. 100% 네. 당원 투표였는데. 그 20% 정도 들어가기 네. 때문에 그게 한동훈 위원장한테는 전 위원장한테는 그 굉장히 플러스 알파가 될 거다라고 보지만 저는 꼭 그렇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래서 지금은 저는 거의 50-50 상황에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이제 안성민 부산시장 선출권 네네. 관련해서 얘기를 나눠볼 텐데 지난 1일에 전반기 의장이었던 안성민 부산시 네. 의장이 후반기 의장에 또 선출되면서 네. 연임에 성공을 했습니다. 이례적인데 이게 어떤 인물입니까? 이재명 당대표도 연임하시는데 뭐 의장 정도에 또 연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만 네네. 저는 약간 조금 관례를 깬 케이스고 그 과정에서 저는 뭐 보이지 않지만 굉장히 초선 의원들한테 강력한 인기를 모으기 위한 노력들이 좀 있었다. 그래서 초선 의원들이 집중적으로 조금 지원을 한 부분들이 있다. 뭐 그런 관점에서 안성민 의원은 뭐 물론 의장은 되게 훌륭하신 분이죠. 그런데 저는 뭐 이제 정치만 쭉 해오신 분이고 뭐 이런 부분에서 그분이 전문성 관점에서 의장을 저렇게 두 번씩이나 하실 분인가 이거에 대한 고민은 좀 있어 보입니다. 근데 이제 조금 눈여겨봐야 되는 게 저는 사실 시의회 의장이 전반기 의장이 이제 연임을 했다 이 사실도 중요하지만 네. 각 상임위원회에서 그렇죠. 갑자기 초선들이 그건 이제 나눠 먹게 하는 거죠. 간단하게 이야기하자면 사실 정확하게 상임위원장 말씀드리면 예. 제도전에 나섰던 예. 전반기 상임위원장들이 예. 전패했습니다. 그렇죠. 보통 재선 정도가 이제 다 했는데 초선이 진짜 물밀듯이 들어와가지고 싹 다 이제
저는 초선 바꿨어요. 의원이 위원장 된다는 이야기는 그 위원회가 제대로 저는 기능하기는 상당히 쉽지 않을 거다 이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초선은 와가지고 이제 2년 지나지 않았습니까? 네, 네. 제대로 의정 파악하고 능수능란하게 위원회를 이끌기가 좀 저는 쉽지는 않을 거다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재선 의원 이상이 좀 경험이 풍부하신 분이 위원회를 이끌어야 그 위원회라고 하는 위원회는 우리나라 의회는 어떻게든 지방의회든 국회든 위원회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는 경향이 굉장히 강해지고 있는데 네네. 그 위원회가 제대로 정말 날카로운 송곳 같은 것들이 있어야 시정에 대한 정말 철저한 감시가 견제가 가능한 거거든요. 저는 그런 부분들이 조금 무디어질 가능성이 조금은 있지 않을까. 물론 초선 의원들 중에 훌륭한 분들 계시니까 잘할 수도 있지만 저는 그런 부분들은 명백히 시민의 입장에서는 좀 걱정되는 부분이다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43명이 국민의힘 다수입니다. 그렇죠. 절대 다수인데 부산시 의회가. 그런데 거기에서 이제 균열이 나타나지 않을까에 대한 우려들이 나오고 있어요. 왜냐하면 생각보다 이게 굉장히 돌출됐고 그래서 거기에서 나온 갈등 구조가 생각보다 좀 시끄러웠던 것 같아가지고 말이죠. 저는 근데 네. 기초의회 의장 구성할 때도 이번에 디비지거든요. 예. 전력이. 뭐 저는 동래구 비슷한 같은 상황이 경우, 예. 지금 이 시의회에서 일어날 가능성은 좀 있다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국민의힘 내부에 지방선거를 뭐 2년여 앞두고 상당한 정도의 뭔가 이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부분들 이런 것들이 있다. 그래서 앞으로 아마 다음 지방선거의 공천 과정이 굉장히 좀 시끄럽지 않을까 하는 네. 개인적인 좀 이런 전망은 해봅니다. 그러니까 전반기, 후반기 이렇게 네. 나누잖아요. 4년이니까. 그러니까 대부분의 지자체장들이 이제 2년이 됐습니다. 특히나 이제 박형준 부산시장이 네. 그걸로 됐다가 이제 재선시장으로 그렇죠. 4년 임기 중에 이제 네. 2년이 지났는데 네. 그러면서 뭐 곳곳에서 문자가 와요. 뭐 구청장도 그렇고. 네. 근데 이제 우리는 부산 MBC 자갈치 아침이니까 네. 박형준 부산시장의 지난 2년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진짜 명백하게 좀 길게 말고 말씀드리면 짧게. 예. 저는 진짜 뭘 했는지도 모르겠고 앞으로 뭘 할지도 모르겠다. 야, 가장 좀 혹평을 해주시네요. 근데 뭐 사실 그러니까 2년 동안 뭘 하셨지 보면 부산 엑스포 실패한 거 외에는 눈에 떠오르는 게 없어요. 그러면 앞으로 뭘 할 건지 하면 글로벌 허브도시 특별법이라고 하는 제가 보기에는 재탕 삼탕한 그 내용들만 가득한 그걸 갖고 지금 가시는 거거든요. 네네. 저는 뭐지 이런 15분 생각이 도시는요? 드는 거죠. 15분 도시는 늘 했지만 지금 15분 도시 어디 있습니까? 제가 시민들 누구가 15분 도시를 느낍니까? 그러면은 적어도 노력하신 거는 알아요. 그렇지만 뭔가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게는 보여줘야죠. 그런 것들이라도 하시면 저는 뭐 그래도 조금은 절반의 성공한 시장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차정용 교수님 지난 2년에 대해서는 일단 썩 그렇게. 예, 왜냐하면 좋은 부산 평가- 엑스포를 아마 성공을 하셨다면 저는 정말 위대한 시장이 되셨을 그치. 거예요. 그런데 그걸 실패하셨는데 앞으로 뭔가 그럼 이걸 대신해서 내가 뭔가를 보여주겠다는 걸 명확하게 보여주셔야 돼요. 그런데 한 가지 저는 좋은 점은 균형 발전을 위한 좀 의지를 굉장히 많이 보여주신 분. 그래서 뭔가 윤 정부의 어떤 중앙 정부의 어떤 스포트라이트를 받게 부산이 해준 점 이런 부분들은 저는 또 하나의 공이라고 볼 수 있다 그렇게 평가를 합니다. 알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맞습니다. 자, 지금까지 부경대 정치외교학과 차재권 교수와 함께 말씀 나눴습니다. 네, 오늘도 날이 흐립니다. 당분간 좀 우산을 계속 들고 다니셔야겠는데